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칼스베드에 살고 있던 아서와 로이스 쉐린 부부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모처럼 부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근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 이후 영화까지 다 보고 나온 시간은 밤 10시. 이때 부부는 문득 딸 조딘의 안부가 궁금해졌어요. 이들에게는 총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장성해서 좋은 직장에 행복한 가정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요. 하지만 유독 39살이었던 딸 조딘 쉐린만큼은 부부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딸이 약간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때때로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잡히는 조현병 증세를 보인 겁니다. 여기에 발달장애도 앓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조딘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죠. 조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자기도 다른 형제들처럼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혼자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딸이 완전히 혼자 산다는 건 영 불안하고 좀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대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집을 얻는 조건으로 독립을 허락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비상용 열쇠도 나눠 가졌고요. 그렇게 독립한 조디는 걱정과 달리 혼자서 생활을 잘 해가 나갑니다. 종종 정신지체연합의 지역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양로원에서 봉사도 하면서 건강한 마음을 갖추고자 노력했어요. 부모님 집에도 자주 방문해서 식사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 이날 아서와 로이스 부부가 딸이 생각난 것도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인데 혹여나 딸이 집에 혼자 있을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부부는 딸에게 줄 작은 초콜릿을 사들고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워낙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선물만 잠깐 전달하고 나올 생각이었죠. 아내 로이스는 딸의 집 콘도 밖에서 기다렸고 초콜릿을 든 남편이 딸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근데 창문 밖으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거든요. 종종 얘가 외부에서 막 문을 두드려도 모르는 사람이면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여분으로 갖고 있던 비상용 열쇠를 꺼내들게 되죠. 찰컥. 잠금 장치가 풀리고 실내가 드러납니다. 조딘이 자고 있는지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조용히 선물만 두고 나오려 했죠. 그런데 순간 조딘의 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가서 방문 사이를 들여다보니 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전라의 모습이에요.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한 건장한 사내가 역시 웃옷을 벗은 채 올라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아버지는 순간 내 딸이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말문이 근데 좀 막히죠. 생각해보세요. 다 큰 딸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남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상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말없이 들어온 아빠가 무례한 걸 수 있고요. 그래서 아서는 평정심을 유지했고 인기척을 좀 냈어요. 자기가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중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 집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두 사람 옷 좀 입고 좀 나와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후 그는 서둘러 콘도를 나와서 밖에 있던 아내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부부 일단 당황을 했죠. 그리고 곧 딸과 이 남자친구거나 누구이거나 하던 그 사내가 함께 나올 걸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도 기별이 없습니다. 이때 아버지 아서는 내 목소리를 못 들었나? 아니면 이제 부끄러워서 저러나? 싶어서 의아했어요. 결국 상당한 시간을 기다린 부부는 다시 딸 조딘의 집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딸의 방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조딘! 부부가 방 밖에서 딸을 불렀지만 또 반응이 없고요. 이때 아버지는 천천히 방문을 열게 되는데 그곳엔 남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딸 조딘만이 침대 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죠.
당황해서 다가가 보는데 이미 숨이 멎은 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딘의 머리 부위에서 큰 상처를 발견했어요. 결론적으로 심한 구타와 목졸림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죠. 침대와 욕실 곳곳에서 조딘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몸에서 이미 사후 경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통상적으로 사후 경직은 사망한 후 3시간 정도가 흐른 후에야 시작됩니다. 즉 부부가 딸의 집을 방문하기 적어도 수시간 전에 조딘이 이미 사망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아서가 아까 목격한 그 장면, 숨진 딸의 시신 위에서 올라타 있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 범인일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범인이 어떤 심각한 수준의 이상 성애자? 사건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다가 방 안에서 몇 가지 범인의 흔적이 포착됩니다. 먼저 침실의 창문이 담요로 가려져 있었어요. 이건 범행 장면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또 침실에 있던 전신 거울이 원래 위치가 아닌 침대 방향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침대에서 하는 행위가 잘 보이게 만들려는 각도처럼 느껴졌죠. 그럼 이 범인이 조딘을 여기서 살해하고 방 안에서 상당 시간 동안 어떤 추악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정말 부모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죠. 그 외 아파트 현관이나 창문에는요, 강제로 부수거나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순순히 문을 열어줬다는 걸까요? 사라진 물건도 없고요. 부검을 해보니까 조딘의 체내에서는 범인이 남겨둔 DNA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결정적이죠. 그런데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거든요.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범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을 가장하면서 또 애초에 그녀를 알고 있던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조딘의 이웃을 포함해서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용의자만 찾아내서 검사를 하면 사건을 쉽게 해결할 거라 믿었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남성 지인들이 대상에 올랐고 경찰이 대질 신문을 시작했는데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또 DNA조차 일치한 사람이 없고요. 그렇게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면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사건이 벌어지고 정확히 3년 후인 2010년 2월 14일 조딘의 부모는 범인 신고 보상금으로 $1,000를 걸었습니다. 이 조딘이 살고 있던 샌디에고 카운티 또한 $1,000를 보상금으로 기부했고요. 당시 이 소식을 들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개인 돈으로 $50,000를 제공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걸린 보상금이 총 52,000불, 하나로는 6천만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는 없었어요. 그렇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죠. 그 시간 동안 딸을 가슴에 품은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 마지막 모습이 살해당한 딸이었고 또 범인에 의해 강간당한 후였잖아요. 그 고통을 저희가 차마 헤아릴 수 없죠. 하필 발렌타인데이가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매년 2월 14일이 돌아올 때마다 제정신으로 집에 머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잠시 다른 지역으로 떠날 정도였고요. 시간이 지나 2017년. 이때쯤 되니까 범죄 수사의 DNA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받은 건 일명 스냅샷 DNA 분석 기법.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유전 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해서 그 사람의 피부색, 머리색, 눈 색깔, 얼굴 형태, 심지어 쌍꺼풀 유무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종합해서 DNA 주인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디지털로 구현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기술을 가지고 수사팀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어 있던 조딘의 수사 파일을 다시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DNA를 통해 외모를 구현하기 시작했죠. 분석 결과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같습니다.
범인은 밝은 피부톤에 초록 또는 파란색의 눈을 갖고 있어요. 금발 혹은 밝은 갈색의 머리에 죽은 깨를 가진 30, 40대의 북유럽계 백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조딘의 아빠 아서가 목격한 좀 덩치가 크고 머리가 좀 부스스하던데요? 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 디지털 몽타주가 탄생한 거예요. 결국 사건 발생 10년 만에 경찰은 이 몽타주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배포를 하고 수색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던 혈통찾기 서비스 업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실 토미에서도 몇 번 소개하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개인의 DNA를 등록해서 내 것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는 서비스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친척을 찾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뿌리까지 알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범죄 수사에도 꽤나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범인의 DNA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과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 그 범인의 친인척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2018년에 미국 FBI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 연쇄살인범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도 42년 만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어쨌든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딘 살해범의 DNA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18년에 마침내 유사한 정보를 가진 인물이 등장했고요. 경찰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친척들 DNA를 확보하면서 점점 신원을 좁혀갔어요. 그렇게 마침내 한 사람이 떠올랐죠. 38살의 남성 데이비드 마브리토. 경찰은 즉각 데이비드에 대한 내사를 진행합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태어났지만 캘리포니아에 와서 결혼한 후에 그동안 쭉 이곳에서 타일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아들까지 얻고 한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삶이 꼬이기 시작했죠. 직장에서 잘렸고요. 아내와는 지난 2007년,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그 해에 이혼했습니다. 이후에 데이비드는 조딘이 살고 있던 콘도 주변에 홀로 거주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사 도중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딘이 살해된 지 2년 뒤인 2009년에 데이비드가 이미 한 강도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심지어 그에게 DNA 샘플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얘가 제출을 완강히 거부했대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자신이 그 용의자로 몰릴 게 또 들통이 날 게 뻔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어쨌든 강제로 DNA 샘플을 얻는 데 성공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고요. 공교롭게도 때마침 그가 의심받던 강도 사건에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연루만 된 거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럼 더 이상 수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데이비드의 DNA는 수집만 된 채 폐기됩니다. 데이비드 입장에선 정말 너무 운이 좋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이 즉각 데이비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사실. 데이비드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조딘 살해 사건 4년 후인 2011년,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찾아내기 6년 전에 스스로 이미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약물 과다 복용 상태로 환각에 빠진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요.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 그래도 진범이 누군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데이비드의 가족을 설득합니다. DNA 제출 좀 해달라고요. 가족 입장에서는 죽은 데이비드가 살인범이라는 걸 지금 이걸로 결정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하지만 억울하게 죽임당한 조딘과 또 그 부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라고 경찰이 간곡히 설득을 했고 마침내 데이비드의 전처와 아들이 용기를 냅니다. DNA 샘플을 제공했어요. 조사 결과는 99% 일치. 이로써 데이비드가 조딘을 죽인 범인인 게 확실시 됩니다. 11년간의 범인 추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사망한 이상 사건의 내막을 끝내 밝힐 수 없게 된 거예요.
도대체 조딘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떻게 집에 그렇게 들어갔는지, 왜 그녀를 죽였는지, 정말 시신을 가늠한 이상 성애자였는지, 이것에 대한 답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의 직업이 타일공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조딘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고 거기서 조딘이 좀 불안정하고 발달장애를 앓는다는 걸 알고서 그녀를 어떤 성적인 타겟으로 정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추정일 뿐이고요. 두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또는 마트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추정일 뿐입니다. 한편 조딘의 부모는 범인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위안을 삼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준 칼스베드 경찰국에 영원히 감사한다 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강력사건을 다룰 때마다 느끼지만 범죄자들의 인생에 남은 결말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행 혹은 괴로운 죽음. 단지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겠지만 그 끝엔 결국 비참한 결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업자득이겠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죽이고 평생 고통을 안겨준 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살던 데이브는 아침 일찍 핸드폰 문자 하나를 받게 됩니다. 눈을 비비면서 읽어보는데 이내 표정이 굳어갔죠. 내용을 보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당신 집 창문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거야. 그는 약 1년 전부터 아주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2주 정도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전 여친에게서요. 심지어 현재 데이브는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인데 바로 이 여성이죠. 이름은 리즈 고야. 그녀 역시 전 여친의 레이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데이브의 전 여친은 리즈에게 수백 개의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증오심을 가감없이 표현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당장 데이브와 헤어지라는 거죠.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 강도가 나날이 심해지면서 이 데이브와 리즈 둘 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킹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 시간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6살이었던 데이브는 평범한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에이미와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을 낳고 함께 살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던 2012년 그는 에이미와 이별하고 오마하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나 싶었지만 금세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얼마 후 인터넷 데이팅 어플에 가입해서 지금의 여자친구 리즈 고야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리즈 고야를 먼저 만났습니다. 원래 본명은 샤나 고야였는데 그녀는 자신을 리즈로 부르길 원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또래의 아이를 둔 미혼부, 미혼모라는 공통점으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데이브는 한 사람에게 얽매인 연애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즈에게 좀 자유로운 만남을 하자라고 제안했고 리즈도 쿨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브가 일하던 카센터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한 여성이 있는데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녀는 캐리 파버였죠. 37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그녀 역시 15살의 아들을 둔 싱글맘이었습니다. 캐리는 밝고 활기찬 성격에다가 데이브가 굉장히 푹 빠질 만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바로 데이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음 날입니다. 캐리가 데이브의 집을 나서면서 누군가와 마주쳐요. 리즈였죠. 리즈는 자신의 짐을 가지러 온 거였는데요. 운명처럼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약 7초 정도 아주 짧게 스치긴 했지만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후 데이비드는 캐리에게 마음이 홀딱 빼앗겼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연애를 이어갔고 마침 캐리의 직장이 데이브의 집과 가까워서 어쩌다 보니 캐리는 쭉 데이브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던 2012년 11월 13일 캐리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일찍 데이브의 집을 나섭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데이브는 캐리에게 예상치 못한 문자를 하나 받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기, 우리 아예 같이 살까? 이때 데이브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애는 좋지만 또다시 한 여성과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른 거 아니냐라며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는데 여기서 캐리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괜찮아. 나 사실 너 싫거든. 그냥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잠시 후 문자 폭탄이 시작됩니다. 널 증오해. 넌 내 인생을 다 망쳤어. 삐새끼, 삐친놈, 삐발 다 죽여버려. 이런 폭언이 담긴 문자가 마구 오는 거예요. 근데 좀 황당하죠. 데이브는 아침까지만 해도 막 서로 사랑한다, 허니 막 했는데 그래서 통화를 해보는데 받질 않고요. 일방적인 문자만 보냅니다. 그렇게 질려버린 데이브는 캐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한 캐리의 태도. 여기에 당황한 건 데이브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캐리는 아들 맥스 그리고 자신의 엄마 낸시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같은 날 엄마에게 문자를 냈습니다. 자기가 캔자스에 있는 회사에 이직을 해서 집을 떠나야 하니 아들 맥스를 좀 잘 부탁한다는 내용. 그리고 딸이 잠적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평소에 캐리가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냐? 아니에요.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절대 아들을 이렇게 그냥 맡겨두고 혼자 떠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 낸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단 딸을 믿으니까 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게 되죠. 얼마 후에 친오빠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조차 이 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엄마는 결국 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우선 캐리가 다 큰 성인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제 홀로 미혼모로 맥스를 키우면서 조울증에 시달린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약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좀 불안정했죠. 그래서 경찰은 그녀가 정신적인 이유로 자발적인 가출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캐리가 연락은 계속 와요.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게 꾸준히 연락을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았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시기에 데이브 또한 캐리에게 문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싫다고 떠나놓고는 왜 데이브를 괴롭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뭔가 동거를 거절당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심지어 그녀가 보내는 문자는 마치 데이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듯 너무 소름 끼쳤어요. 하루는 데이브가 집에서 입고 있는 옷 색깔, 또 이렇게 쉬고 있는 자세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나는 지금 널 보고 있어 라는 문자를 남기는데 너무 소름 돋죠. 그리고 그건 리즈에게까지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그러니까 나는 캐리다 라면서 리즈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게 점점 막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어요. 자, 한편 그 당시에 리즈와 데이브는 좀 이미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왜냐면 데이브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리즈가 참다 못해서 데이브한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캐리의 스토킹을 계기로 다시금 가까워지면서 관계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복잡한 세 명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데이브와 리즈는 캐리의 이 전화 폭탄 패러를 피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도 수없이 바꿨어요. 하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죠. 심지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도 문자가 왔고요. 그게 너무 이제 1년 이상, 2년 이상 지속이 되니까 오히려 두 사람은 띵 문자를 받고 야, 캐리가 또 문자했다. 막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던 2013년 1월 캐리가 사라진 지 3개월 만이었는데 데이브가 집 근처에서 캐리의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과거 그녀의 차를 수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브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버려져 있는 차였죠. 안을 수색해봤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차 안에 있는 캔디통에서
켈리 것도 아니고 데이브의 것도 아닌 제3자의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되지 않은 거라서 확인은 힘들었고요. 차를 버리고 떠난 걸까요? 한편 캐리의 가족들도 걱정이 커져가죠. 캐리가 아들 맥스의 15번째 생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 장례식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라는 문자예요. 이게 하나예요.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다면서 전화를 계속 걸지만 받진 않습니다. 이때 아들 맥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죠. 맥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엄마 페이스북 메시지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허라? 바로 답장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맥스가 진짜 엄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요. 엄마, 내 미들네임이 뭐죠? 엄마, 우리가 처음으로 키운 강아지 이름 뭐예요? 그런데 질문에 또 답장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캐리의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업데이트됩니다. 나는 실종된 게 아니야.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간이 다시 지나 2013년 8월입니다. 캐리가 사라진 지 9개월 지난 시점이에요. 누군가 리즈의 집에 불을 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리즈 집에 있던 반려견 2마리 그리고 고양이 1마리가 불에 타 죽게 돼요. 분노에 찬 리즈는 이건 분명 범인이 캐리라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캐리가 페북에다가 내가 불질렀어. 걔가 죽길 바래. 뭐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한 리즈는 경찰에 가서 캐리를 좀 체포해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쯤 되니까 경찰도 좀 생각이 바뀌었죠. 처음엔 단순 가출인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계속 실종이다 하면서 신고하죠. 또 뭐 캐리가 범인이라는 이 방화 사건까지. 그래서 그제서야 추적을 시작하는데 이게 또 쉽진 않았습니다. 캐리의 흔적이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시간은 더 흘렀고 실종 2년이 넘은 2015년. 이때 아이오와주에 있는 라이언과 짐 수사관이 여러 미제 사건들을 살펴보던 중 마침 캐리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캐리가 실종인지 가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라진 이후 2012년 11월 13일 이래로 그녀가 어디에서도 돈을 쓴 흔적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녀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경찰들은 그러니까 캐리에게 어쨌든 문자는 계속 오니까 어딘가 살아있었다 라고 짐작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 캐리가 사망한 거라면요? 수사관들은 좀 더 깊게 사건을 파헤쳤죠. 특히나 그녀가 보낸 문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발견돼요. 캐리는 평소 맞춤법을 거의 틀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실종 이후에 보낸 문자에는 유독 오타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종이 됐던 2012년, 그때가 개인적으로 캐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던 행복한 해였어요.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요. 월급도 올랐습니다. 남친 데이브도 생겼고요. 근데 갑자기 좋은 회사를 다 때려치고 잠적을 했다? 앞뒤가 맞지 않았죠. 형사들은 결국 캐리가 이미 사망을 했다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었고 그럼 누가 연락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캐리에게 가장 많이 연락을 받았던 두 사람 데이브와 리즈를 소환해서 그들의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사람이 순순히 조사에 협조를 했고요. 데이브의 폰 감식은 끝났고 다음으로 리즈의 폰을 복구해보는데 이상한 사진이 발견됩니다. 캐리의 차가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차가 버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발견되기 한 달 전에 찍힌 사진이었죠. 리즈와 캐리가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 집 앞에서 데이브 집 앞에서 한 7초 정도 마주친 게 다라고 리즈가 했었는데 이상한 점은 또 발견됩니다. 리즈가 발신자 제안으로 어딘가에 수없이 전화를 건 내역이에요. 이때 경찰의 머리에 떠오른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캐리의 차 안에 있는 그 캔디통에 있던 지문.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 지문을 대조하는데 리즈의 것과 일치했죠. 경찰은 이후 리즈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려 30개의 새로운 메일 계정을 이제 새롭게 열었던 사실이 드러나요. 근데 이 메일 주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캐리의 이메일 주소와 아주 비슷하게 한 단어만 바꿔서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캐리의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주소들이었죠. 또한 리즈의 핸드폰에는 예약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어플도 깔려 있었습니다. 이거 점점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경찰이 은밀하게 리즈를 주시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2015년 12월 리즈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았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이름을 말하는데 에이미였어요. 에이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데이브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던 전전 여자친구요. 리즈가 뭐라고 하냐면 캐리가 사라진 것도 또 자기가 공격을 받은 것도 모두 에이미 짓인 것 같다면서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미가 캐리를 죽이고 캐리인 척하면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 같다는 주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내막을 추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자기 고백 아닌가요? 에이미와 캐리 사이에는 그 어떤 접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건 리즈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녀의 추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리즈는.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찾아왔죠, 경찰을. 중요한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왔다면서 에이미가 캐리를 죽였다고 자백하는 메일 한 장을 들고 와요. 가짜였죠. 그런데 그 안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캐리의 차 안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는 내용. 리즈는 자기 고백을 잘하는 사람 아니었던가요? 경찰은 서둘러 캐리의 차 조수석 커버를 벗기게 되는데 거기서 캐리의 혈흔이 발견되죠. 잡았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리즈의 집으로 향했고 샅샅이 집을 수색하다가 태블릿에서 분리해낸 SD카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전에 있던 리즈의 휴대폰에서 삭제되어 있던 수천 장의 사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중에 몇 장은 잘린 신체의 일부였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발등에 있는 타투가 눈에 띄었는데 숨진 캐리의 것이었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리즈는 캐리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난 2012년 데이브와 캐리가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는 걸 본 리즈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한 질투심에 휩싸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했고요. 어느 날 출근길을 노려서 차 안에 들어가서 그녀를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렇게 캐리는 사라졌던 거예요. 하지만 리즈는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리즈는 캐리의 휴대전화로 그녀가 살아있는 척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데이브와 이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난 지 2주쯤 됐을 때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해킹하고요. 비슷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그녀인 척 지인들한테 나는 이제 집을 나갈 거다 막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주고받은 이메일만 지난 3년간 무려 15,000통, 문자는 5만 통에 달했습니다. 더욱 기괴한 건 캐리인 척 자기가 데이브를 스토킹했다는 거죠. 계속 데이브를 괴롭혔잖아요. 캐리인 척. 캐리를 싫어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자기와 데이브가 다시 만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생활을 무려 3년이나 했다고요. 끔찍한 살인극의 방화까지. 이 모든 사건의 동기는 단 하나, 질투심이었습니다. 데이브와 캐리의 가족, 지인, 심지어 경찰까지 3년 동안 속일 정도로 리즈는 아주 치밀하게 행동했어요. 심지어 자기 집을 불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키운 반려동물들을 희생시켰고요. 또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에이미가 썼다면서 자기 다리를 총으로 쏘아버린 그런 냉혈한입니다. 결국 리즈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재판에 가서도 끝까지 반성의 기색은 없었고요. 아니 캐리의 시신이 없는데 내가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냐?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쳤죠.
네, 이 사건은 끝까지 캐리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리즈는 1급 살인 그리고 2급 방화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죠. 물론 시신은 없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충분히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리의 그 절단된 신체 사진이 리즈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사건은 질투에 눈먼 한 여자가 정말 2개의 마스크를 끼고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건인데요. 저는 전날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실화일까?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거 아세요? 토미에서는 점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랍니다 라는 설명이 평범해지고 있다는 거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